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희망찬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어떤 계획도 안전이란 토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근 재난은 예고 없이 더욱 가혹하게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방송의 감시 역할과 재원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신년 특별 기획으로 충북의 위기 관리에 대해 1년간 계기성 있는 토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최근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후 재난으로 다가온 한파와 산불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방무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기후재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25년 정부가 발표한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가 이미 기후재난 시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재은 교수님, 학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학계에서도 정부 판단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이제 앞으로 올 위험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들어온 재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폭우나 폭염이나 한파 같은 일들이 아주 가끔 발생하는 자연 현상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짧은 시간 동안에 강도가 훨씬 세졌고 또 한 가지 재난이 끝나기 전에 다른 재난이 이어지는 상시적이고 복합적 재난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중요한 변화는 예전에는 계절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거든요. 예. 3만 4원이라든지 또 여기에 지나면 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심하게 올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계에서 말하는 기후재난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후재난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나 에너지, 먹거리, 그리고 주거와 같은 생활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보고 있고 따라서 이제는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가 나면 대응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미리 대비를 하는 방식으로 재난 관리를 전환해야 되는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최근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통계가 아닌 미래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이방무 실장님, 충청북도의 재난 매뉴얼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따라서 과거 기상 자료나 피해 사례 그런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부터는 미래 재난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저희 매뉴얼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전 예방,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먼저 그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어느 정도 예측이 됐을 때 바로 차단하는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매뉴얼도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기후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폭우와 폭염 사태, 그다음에 산불 피해가 취약 계층에 집중되었는데요. 박종순 처장님, 기후 정의 어디쯤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후 재난 평등하지 않다는 말은 이제 우리 사회 보편적인 말이 되었고요. 그렇듯 우리 사회에서 기후 정의에 대한 생각은 그 정도에 대한 문제 인식 단계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나 제도, 예산으로 구현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기후 재난에 의한 피해는 구조적으로 취약 계층에게 몰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반지하 주거라든지 노후주택, 그다음에 농촌이나 산촌 지역 인근 주민들, 그리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그리고 고강도 위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폭우나 폭염, 산불 뭐 이런 것들 직접적인 피해가 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의 어떤 부주의나 개인의 노력으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들은 이제 정책으로 실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온 산업계와 소비 구조에 대한 큰 변화가 있어야지 이것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에 대한 것들은 좀 노력은 저조하면서 이것에 대한 피해들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라든지 취약계층에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대응은 아직도 재난을 예방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게 예방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예. 관리하기보다는 이제 사후 복구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예방과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후 정의 이제 좀 인식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 현실은 멀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어떤 기후 재난 중 한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최강 한파가 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과학적으로 메커니즘이 이게 어떻게 뭐 설명이 가능한가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예. 뭐냐면 지구는 더워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지구가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요. 북극이 조금 더 빨리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원래 이 차가운 공기가 저 북극 쪽에 있는데요. 예. 이 북극 쪽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공기 흐름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공기 흐름의 울타리가 예. 있는데 이 울타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 울타리가 변형이 되거나 약간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북극의 찬 공기가 대량으로 남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다르게 차가운 한파가 굉장히 추운 한파가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한파는 옛날처럼 겨울이니까 추운 거야 이게 아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씨의 균형이 깨진 결과로 추워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지구 온난화와 한파가 바로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위와 추위는 다르다 이렇게 봤는데 실은 같은 원인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청주에서 80대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파로 인한 피해 실태, 실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고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충북도랑 질병관리청이 함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면 한파로 인해서 한 한랭질환자가 한 16명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예. 사망하신 분 포함해서 16명이고 또 피해 양상을 보면 대부분 이제 고령자이거나 또 기저질환,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인 분들이 많고요. 예. 또 독거 노인들, 또 취약 시간대, 또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단독 거주 형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사망 사고도 역시 그런 뭐 야간 또 고령의 어르신이 홀로 외출해서 이제 장기간 바깥에 계시다 보니까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신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독거 노인, 고령층 기저 질환자, 또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하고 안부 확인, 보호 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종순 소장님 한파 피해 실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사고는 뭐 데이터에 이제 취합이 되겠지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고들, 취합되지 않는 사고들도 주위에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행정에서 좀 꼼꼼히 챙기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지기 전 단계에서 위기에 놓인 에너지 빈곤층들을 이제 통계에 좀 촘촘하게 넣을 수 있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따가도 말씀을 좀 하실지 모르겠으나 난방비 부담 때문에 지금 어려워서 난방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히 살피는 것들이 좀 행정에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장님, 처장님이 지금 한파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한파를 아까 교수님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이 한파의 기후 재난으로 보고요. 계절적인 단순한 요인이라기보다는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될 재난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파 쉼터도 한 2,500여 개소, 또 한파 저감 시설도 한 1,100여 개소 이렇게 마련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읍면동 중심으로 고령자라든지 또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안부를 좀 확인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취약 시간대에는 이통장이라든지 자율 방재단이 저희가 순찰을 돌도록 이렇게 협조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한파에 대한 취약계층 또 이제 한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수도관 동파라든지 결빙 사고 또 시설물 피해까지도 저희가 대응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업 체계도 가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종순 처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이제 한파 대책 중에 하나로 한파 쉼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파 쉼터도 필요한 대책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파 쉼터만이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집에서 난방비와 냉방비 를 걱정하는 이제 부담되는 분들이 이 쉼터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가정에서 에너지를 이제 뭐 난방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출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파 같은 경우는 밤 시간대, 야간에 더 심해지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한파 쉼터가 충북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굉장히 좀 적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집주위에 이 한파 쉼터가 없으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없으면 일부러 이제 먼 거리, 장거리를 이제 이동해서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리고 운영 조건도 한파주의보나 경보 등이 발령되었을 때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이게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파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 고령자나 이제 취약계층일 텐데 어찌됐든 이 한파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이동 시간이라든지 그때 노출되는 한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이제 문제로 좀 들 수 있어서 저는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빈곤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을 좀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도시 안에서도 단열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주택 내부의 실내 온도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난방비 걱정이 되는 취약계층이 온도를 높이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높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단열이 잘 되는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난방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집안의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좀 한파 쉼터라든지 한파 저감시설을 좀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 이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좀 스마트 쉼터 개념을 좀 도입해가지고 접근성을 좀 높이고자 하고 있고요. 기술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하나 주택 리모델링 단열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확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은 또 이제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어떤 사회 공헌 사업 이런 걸로 또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부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런 주택 리모델링 이런 것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은 한파 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이제 이방문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에 한파 쉼터가 2,500개 정도 있다는 말씀도 이제 들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양로원 이런 곳들이 이제 겨울철에는 쉼터로 이제 지정이 돼서 지원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면 아무래도 정보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홍보대사 역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그 2022년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그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파로 인해서 노인 사망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예,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위기관리 학계에서 나온 최근 연구 논문에 보면 이 노인들의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따라서 저체온증의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최근에 나온 연구 논문을 보면요, 한파는 노인에게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치매를 가져온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알려주고 미리 안내하지 않으면 이런 치매 증상이나 정신건강 유발로 인해서 위험한 상태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폭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여름에 바우처를 다 써버리면 겨울 한파엔 대책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재난이 계속해서 심해진다라는 이제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충북도에서도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책을 계속해서 이제 내놓고 있고 바우처 지원도 해마다 늘리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여기에서 좀 유연성,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가정마다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70만 원 정도 지급을 1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4인 가족이 그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냉난방이 더 필요한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기 아이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환자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노인들이 많이 이제 있다던가 하면은 오히려 그냥 보편적인 4인 가족보다는 조금 더 냉난방비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걸 융통성 있게 차등 지급하는 것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7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예. 아시다시피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만 봄과 가을이 어느 순간 간절기로 바뀐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여름과 겨울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3월부터 저희가 에어컨을 틀었어요. 30도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겨울도 좀 길어지고 더 한파에 대한 그 강도도 세지고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10개월 정도는 냉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7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고유가 시대에는 더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병무 실장님, 에너지 바우처 제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를 모두 이제 한 번에 지급하는 형태고요. 한 2인 가구는 한 40만 원, 4인 가구는 한 70여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 충북 지역만 국한해서 봤을 때는 동절기 난방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건의나 이런 게 좀 없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현재 보면 한 20%는 여름철 예. 그 냉방으로 쓰고 있고 한 80%를 우리 주민들이 또 이 난방비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융통성을 발휘한다든지 또 지금 기후 변화가 계속 폭염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름철에 냉방비 지출이 많아져서 겨울에 어떤 난방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인상을 좀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필요하면 도가 좀 추가 예산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현 교수님, 이 기후보험에 가입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야외 노동자나 농민을 위한 보험이 이 기후 재난의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기후 보험은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 있는 이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나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그런 야외 노동자라든지 농민처럼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재난 이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이 기후보험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격이 사후 지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갖는 어떤 보편적인 한계점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즉 피해가 난 뒤에 보완해주는 수단이 보험이지 막아주는 장치는 아니다. 재난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기후보험을 어떤 재난 대책의 전부가 아니라 기후재난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안전 기준을 만든다든지 또 작업 중단 기준을 만든다든지 또 사전 경보와 같은 이런 예방 대책들이 함께 갈 때에 비로소 기후보험이 의미를 갖는 거지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기후보험만 갖게 되면 이미 몸은 상하고 또는 사망한 뒤에 후속적인 조치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그래서 기후보험은 기후재난 앞에서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사회적 분담 장치로서의 가치가 있다 정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방무 실장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 도민이 다 기후보험에 가입돼 맞습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충북은 어떤가요? 그 경기도가 이제 기후보험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충북은 도민안전보험이라고 전 도민이 가입돼 있는 도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이제 사회재난, 자연재난 13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장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의 기후보험처럼 뭐 폭염, 그다음에 한랭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 추후에 뭐 기후부라든지 또 국가 정책의 정합성 이런 걸 검토해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좀 장점 있는 부분을 더 저희 쪽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그 도민안전보험에다가 어린이 안전보험도 작년에 최초로 저희가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보험은 또 전국적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예, 사실 한파를 겪을 때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이 함께 오거든요. 예. 이런 피해를 이제 개인의 어떤 부주의라든지 불운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지금의 한파는 예전 추운 겨울과는 좀 다른 성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한파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기후재난의 한 형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참아라. 추우면 웬만큼 뛰어서 참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또 조심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위험에 놓여 있는지,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누군가가 과도하게 음주를 한다든지 또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주위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특히 한파의 경우는 다른 재난과 다르게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입니다. 예. 그래서 행정의 어떤 역할이나 지역사회의 관심, 이웃의 어떤 작은 안부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가능한 위험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종순 처장님. 네, 한파와 폭염은 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기후 재난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도시가 기후 재난에 안전한 도시, 기후 재난에 강한 도시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도시의 기후 조절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고, 그래서 도시의 녹지율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건축물로 다 바꾸는 거, 그리고 태양광 발전 확대, 그리고 자원순환 도시, 뭐 이런 계획들이 지금부터 준비 계획되고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1995년에 시카고의 폭염을 분석해 봤더니 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그리고 이웃 관계나 지역 네트워크가 약한 동네에서 피해가 더 컸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한파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이 사회적 자본, 공동체 유대 이게 폭염, 한파 또는 뭐 더 큰 재난에 대응하고 회복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자본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 또 네트워크, 따뜻한 그런 어떤 배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이웃하고 어르신들에게 이 추운 겨울 조금만 더 관심을 보여주시면 한파를 예방하고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봄 역대 피해가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수님, 산불이 점점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기후 위기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는데요. 산불이 커지고 오래가는 이유는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가 겹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숲이 불에 타기 쉬운 상태로 오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 말씀이 뭐냐면 아까 박종순 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간절기처럼 이제 봄철이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봄철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비는 한꺼번에 많이 옵니다. 예. 조금씩 오랫동안 오는 게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고 그게 끝인 다음에는 건조기가 또 오래 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숲이 마른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는 시간이 과거보다 길어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강한 바람까지 겹치게 되면 불이 한번 붙었을 때 순식간에 넓은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오래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가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 불이 바람을 타고 4km를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같으면은 우리가 잔불 정리까지 해서 대개 인근 산만 관리를 하면 됐는데 이게 4km씩 불이 날아다니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 왜? 강한 바람이 그게 맞춰가지고요. 그리고서 한국에 귀국을 했더니 우리나라 역시 3월 말쯤에 어마어마한 산불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상적 현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장님, 충북이 산림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습니다. 예, 충청북도의 그 산불 진화 체계 어떻게 지금 정비가 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 산림이 66%입니다. 예. 전국 평균 63%인데 한 3%포인트 산림 비율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저희들 그 산불 피해 면적이 한 54헥타르 정도 되는데 전국 피해 면적이 한 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피해가 좀 비교적 낮은 편인데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죠.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영남에서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영남에서 충북으로 번질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런 긴급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아까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또 4km까지 넘게 날아가는 그런 불씨 이런 게 뭐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체계를 아주 광범위하게 또 긴밀하게 갖춰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도와 시군이 이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지금 산불 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 그리고 인력 장비 배치까지 좀 통합 관리하는 중입니다. 또 이게 뭐 우리 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방, 경찰, 산림청, 유관기관 협조 체계가 또 잘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 재난 대응단이라고 직접적으로 산림 재난 대응을 하는 700여 명의 분들이 계시고요. 산불 감시원 우리 흔히 말하는 산불 감시원이 또 800여 명이 지속적으로 산불 취약 지역에 배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산불 헬기는 저희 도가 한 3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 3대를 또 운영을 하고 배치해서 이렇게 산불 조기 발견, 신속 전파, 초동 대응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응 체계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나게 하는 예방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뭐 AI 카메라, 드론 순찰 등 뭐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충청북도? 네, 그 기술 발전에 따라 저희가 아주 스마트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가 이제 ICT를 결합된 무인 감시 카메라 12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24시간 그걸 관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이 연기라든지 광원이 멀리서 보이면 AI가 그걸 분석해서 이게 산불이 날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을 해줍니다. 예. 거기에 따라 저희가 초동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군별로 드론 감시단, 산불 드론 감시단을 운영 중인데 저희가 한 44대 정도의 그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취약 지역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 뭐 그 불법 소각이라든지 위험 행위를 사전에 인지를 하고 신고가 되면 바로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또 그 기술을 활용한 그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이제 AI를 활용해서 카메라나 드론 같은 첨단 기술들을 산불 예방에 이제 도입하는 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이 AI 카메라나 드론이 눈의 역할을 한다면 이제 실제로 산불이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는 손과 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손과 발의 역할은 결국은 시스템과 사람의 결합이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후에 우리 청주 지역의 거버넌스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원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산불 피해 현장을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강원도 소방본부장님께서 그 설명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시민들이 가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산불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소방력의 50%가 동원이 됐거든요. 예. 그때 그렇게 초대형 산불에서 시민이나 도민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혹시 별 역할이 없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전국에서 소방력이 왔는데 예. 내비게이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가도 이 산의 몇 번지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지역 자율방재단과 같은 지역 조직에 있는 분들이 소방차 옆에 타고 정확한 장소를 전부 다 데리고 왔다, 안내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시스템도 좋고 거기에 지역을 잘 아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함께 움직였을 때는 그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불을 끄기 위해서는 임도를 확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환경 파괴다 이런 시각이 있고 또 진화의 필수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런 시각의 충돌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네, 임도를 건설하는 명분으로 산불 진화의 목적이 있다라고 산림청에서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2023년도에 의성 대형 산불의 경우 오히려 임도가 바람의 통로를 만들어줘서 산 위로까지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피해를 더 키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길이 커졌을 때는, 드세졌을 때는 소방차도 임도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도가 그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도 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작은 산불의 경우는 임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형 산불을 막는 대안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산지를 훼손하면서 임도를 그냥 계속해서 만드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장님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경 훼손에 우려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산불 임도라는 게 역할이 이 초기 단계에서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면서 초동 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무분별한 임도 그런 확장이 아닌 산불 취약 지역 또 인구 밀접 지역을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임도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임도 선정 단계부터 타당성 평가를 해서 환경성이라든지 재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기존의 임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친환경 공법을 적용을 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임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재원 교수님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위기 관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산불 피해의 경우는요,
일반적인 다른 인적 재난이나 자연 재난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대개 재난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재난 발생 후에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거나 또는 불이 꺼진 다음에 얼마나 그 대책을 세웠느냐 이걸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불의 경우는 이것이 대형 산불로 가기 전에 끊어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약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의 산불은 이제 이런 재난, 단순한 인적 재난, 자연 재난이 아니고 기후 재난으로 보고 그것도 예측 가능한 기후 재난이기 때문에 예. 위험한 시기 그리고 위험한 지역을 미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림, 소방 그리고 지역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활동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통합 대응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즉 현장의 인력과 지역 주민들이 그 위험 신호를 공유하고 여기서 어떤 시점에서는 입산 금지, 어떤 시점에서는 작업 중단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산불 위기 관리의 경우는 기술과 제도와 현장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 피해를 실제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나 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 위기 관리의 목표는 진화가 아니라 확산을 막는 데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산불이 재난이긴 하지만 예측 가능하다는 말씀이 와 닿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출범하며 기후 대응 강화를 선언했는데요. 이방무 실장님, 이에 발맞춰서 충청북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4차 충청북도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출범을 했고 국가도 이제 계획을 세워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게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그 포커스를 맞추는 분야는 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을 그 기후 위기 또 재난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부분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에너지를 전환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에너지 전환 이런 효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에너지 생산 소비 구조를 좀 저탄소 고효율로 이제 재편을 해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에너지 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아주 충청북도가 에너지 자립률이 낮습니다. 현재 한 뭐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저희가 2030년까지는 50% 이상, 예. 2050년까지 전력 자립률 100%를 지금 목표로 분산 에너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계획에 좀 반영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을 비롯한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무탄소 에너지원인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킨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계획 수립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에너지 또 수소 활용 부분은 저희 충주 잘 아시고 충주에 뭐 그린 수소 인프라라든지 수소 도시 전환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충청북도가 상당히 앞서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이런 걸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교수님 기후 대응 강화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기후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이제 기후 위기를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나름대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굉장히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게 폭염이나 한파, 산불과 같은 위험들을 이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조정하는 그게 아마 이제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충청북도에서의 기후 대응은 새로운 어떤 조직을 신설하거나 또는 계획을 더하는 이런 것도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는 정책과 조직, 제도를 기후라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엮어나가는, 그래서 실행력을 담보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래 시대는 인공지능 사회처럼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미래 사회의 트렌드거든요. 그런 기후 위기 사회에서 기존에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새롭게 엮어보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제 기후 대응의 성패 문제는 중앙정부처럼 조직 신설이 아니고 지역에서의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시사토론창은 안전한 충북을 위해 충북의 위기 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 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볼 때요, 시민들의 인식, 문화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에서 이제 충북도의 환경교육센터하고 매뉴얼을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 매뉴얼은, 지금까지의 매뉴얼은 공급자 중심 매뉴얼이었거든요. 예. 즉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매뉴얼들이었는데, 이번 매뉴얼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문화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충북의 안전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안이 아닐까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처장님,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어떤 점에 주관을 좀 둬야 될까요? 충북도의 행정 조직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 실장님 와 계시지만 저는 이제 충북도의 도지사 밑에 바로 그 단계에 기후위기 대응실이나 뭐 이런 부서가 생겨서 그 기후위기 대응실에서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한파나 뭐 산불이나 뭐 기후재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서 컨트롤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여성, 노인, 뭐 장애인 뭐 이런 분야들이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 안에서 환경과 에너지와 여성과 노인과 복지 여러 가지 이주민까지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 뭐 이런 복지 뭐 이런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위기에 강한 도시, 기후 위기에 강한 충북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실장님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처장님, 교수님 말씀에 아주 저희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 보면 이제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장 말씀하신 것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도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종합적인 전략 계획 자체도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가장 바탕에 두고 설계를 하고 만들어야 될 거고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그 덴마크 코펜하겐시를 보니까 이 모든 전략 계획을 이 위기에 대한 대응하고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쓰는데 예.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우리 도시가 거기에 빨리 회복을 하고 예전 상태로 아니면 예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도시의 어떤 그런 자원을 투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 또 이런 재난 이런 걸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 충북도가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빨리 대응을 하고 또 회복하고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출 것이냐, 근육을 갖출 것이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짜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예. 그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인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유엔에서부터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 주창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도에서도 지난해 그 12월에 오송에다가 오송 ADPC 국제 레질리언스 센터를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에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치유를 시켰냐면 술을 끊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실은 이 사람이 술을 끊어도 이미 그 전에 단절돼 있던 가족과의 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 업무 능력의 저하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술만 끊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의 접근법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회복 탄력성에 관한 그런 접근법은 술을 끊게 하면서 업무 능력도 회복시켜주고 가족 관계를 정상화시켜주고 친구 관계도 복원시켜주는 이런 종합적인 프로그램들이 같이 갈 때에 이 재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즉 재난,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후 재난 자체를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기후 재난으로부터 피해받은 사람, 아까 기후 정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세우는 게 회복 탄력성의 관점에서 보는 기후 재난 극복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자체의 존재 이유는 더욱 분명해지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기후 재난이 뉴 노멀이 된 시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새로운 안전 기준을 세우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